네, 우크라이나 전쟁,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쨌든 뭐 경제를 논하긴 좀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경제라는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방송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도 이번에 지금 뉴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고 우려하는 점도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어떤 경제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네. 경제 충격은 경제 제재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럼 경제 제재는 뭐냐? 그 나라들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네. 경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주로 수출입을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공장 증설하고 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뭐 사오지 마라. 이게 경제 제재예요. 네. 근데 그 경제 제재들은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실제 이 크림반도 사태 2014년이죠. 네네. 그때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규모가 네. 그 사건 이후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수출이 약 55% 정도 줄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3년에는 100원 수출했는데 네. 2014년에는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네. 50원도 안 돼요. 40 몇 원. 네. 네. 이렇게 수출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수출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 월급이 반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충격이 예상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 경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경험했던 그 크림반도 사태가 있지만 또 미중 패권 전쟁일 때도 미국이 중국한테 뭐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네. 거기 스마트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공급하지 마라. 네. 앱 안 되게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소수 사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요소 공급을 차단했죠. 97.7%나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그 요소수 사태도 일종의 미중 패권 전쟁의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네. 왜냐면 호주한테 석탄 사오다가 니네 자꾸 미국 편 드네? 나 석탄 수입 안 해. 하니까 전력난이 온 거예요. 네. 전력난은 곧 중국의 가동을 멈추게 해, 공장 가동을. 네. 그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네.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또 석탄으로부터 그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추출된 암모니아를 가지고 요소를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요소를 97.7%를 사왔는데 중국에서. 네. 그럼 자기네 나라도 요소 부족할 것 같잖아요. 전면 차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드 배치 사태 있잖아요. 네. 중국이 단체 관광객 한국 가지 마. 한한령 그런 거. 네. 이게 다 경제 제재에 해당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하지 않는 거. 이 경제 제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경제 제재들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스위프트.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대략 40개 기업이 현재 러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쭉쭉 대기업들. 네네. 심지어 공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뚜기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럼 이런 경제 제재가 뼈 아프거든요. 네. 이게 왜 우리나라 1등 수출 품목, 러시아 1등 수출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수출을 많이 해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있으니까 네. 자동차를 수출하기보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서 네. 거기서 현지 생산을 해서 러시아나 러시아 주변국에 우회 수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네. 근데 경제 제재를 가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수출입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위프트는요. 이 금융 결제망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대금 결제가 안 돼요. 네. 그럼 대금을 못 받아 수출은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요.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의 경제적 충격은 결국 수출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중에 12국이 러시아인데요. 아, 네. 2021년 기준으로. 근데 이 러시아의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되니 특히 러시아의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네. 그 밖에도 뭐 철 구조물이라든가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 건설 중장비도 포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상당한 경제 교류의 충격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본에 해당하는 경제 충격, 수출 충격이라는 것이죠. 한국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충격인데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던 국가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충격을 저는 받는다.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지만 아, EU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변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국가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구매력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주변국에 수출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네. 그 주변국, 유럽 국가나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경제 충격이 예상되는 거죠. 특히나 제가 알기로 러시아는 에너지 네. 강국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유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아. 제가 에너지 전망, 제가 2021년 전망서에다가 273페이지 원유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 강하게 드렸었죠. 그리고 22년 경제 전망서에다가도 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 현상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원자재 중에서도 에너지 대전환의 관점에서 이런 구조적 변화에 요구되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잖아요. 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원자재에 투자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군다나 이런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라는 이슈와 함께 네. 또 한 가지 이 전쟁이 같이 밀어닥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 대상국 중에는 러시아가 9위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수입을 해요. 네. 근데 러시아로부터 뭘 사올까요? 에너지. 에너지 사와요. 네. 원유, 천연가스, 뭐 나프타, 유연탄 아, 이런 게 수출 우리나라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1, 2, 3, 4위 품목이에요. 네. 근데 이 품목들이 지난 2020년 12월과 네. 2021년 12월을 비교하면 네.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면 물량을 더 많이 사온 게 아니에요. 네. 가격이 폭등해서 높게는 뭐 160%, 네, 적게도 한 80% 상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나라한테 충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합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종식될 수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긴장감, 네. 마치 미중 패권 전쟁처럼 네. 또 다른 긴장감이 생긴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공격이나 싸움을 민주주의와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네. 간의 신냉전 시대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 제재들을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들에게 공통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제재 가하면 얘네도 제재 가하겠죠. 네.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리 봤을 때 탈세계화가 오는 거예요. 세계화는 같이 교육도 많이 늘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런 게 세계화의 모습인데 역행하는 거죠. 보호무역 조치로. 네. 이것도 하나의 보호무역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영끼리만 주고받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는 러시아로부터도 원유 사오고 중동으로부터 사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많은 그 자금, 네. 세력들이
원유 가격을 또 띄어 올려놔요. 선물 시장에서.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원유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유 공급은 줄겠네? 네. 그럼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른다고요. 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요. 여러분 20년 2분기 때 국제 유가가 그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은 적이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네. 그런 게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높은 고유가 시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죠.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교수님 칼럼 보니까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고 이게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에 네. 한국은행이 2022년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없다. 그리고 22년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네. 그때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불과 뭐 1.6%포인트 차이 아니냐 하지만 네. 이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물가, 우리나라의 네. 최고 좋은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아, 근데 원래는 전망치가 1.5니까 네. 저물가를 전망했던 네, 거예요. 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점점점 상향 조정했는데 네. 가장 최근 전망치가 3.1%예요. 네. 근데 3.1%가 중요한 게 아니라 2% 밑에서 웃돌거나 2%를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3이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요. 네, 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덜 아파요. 물가가 상승하는 해도. 거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같이 동반하는 게 고성장이에요, 보통은. 네네. 그러니까 고성장 고물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네. 다른 말로는 이런 거죠. 가격이 막 치솟는데 네. 내 소득도 막 치솟아요. 월급도 같이 막, 오르고. 막 올라요. 네. 팀장님 월급도 막 올라요. 그러면 네 물가가 올라도 부담은 견딜만 좀 하겠죠. 하잖아요. 네. 견딜만 하다고요. 네. 나름. 네. 나름. 그런데 또 반대로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은 저성장 저물가죠. 네네 그렇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네. 소득이 줄어요. 네. 가격도 싸지고. 근데 가격도 싸지니까 견딜만 하다 이거예요. 네네. 이거는 견딜만 해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네. 저성장인데 고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막 오르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전쟁이 주로. 아. 그러니까 전쟁이 가져오는 게 네. 가격은 올려놓고요. 그죠? 네네. 근데 경제 충격은 가져오죠. 네. 그러니까 두 지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이게 여러분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네. 이 두 가지 지표가 따로 움직일 때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은 막 치솟는데 내 소득은 더 줄어. 네네. 그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미러 갈등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조장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성장세도 높았거든요. 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기조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뒷받침되니까 물가가 올라도 네. 견딜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가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22년을. 네. 근데 22년을 다시 재정의하기 시작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러니까 미러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아. 이런 체제에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교역량도 줄고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여러분 원유를 이용하지 않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서비스업인데 여러분 출근할 때 원유 이용하잖아요. 네. 여러분 옷에도 다 원유가 그렇죠. 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유 이용하지 않는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네. 산업의 쌀 가격이 오르는데 김밥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처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있었고 네. 진짜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네. 중앙은행에서 금리는 앞으로 어떤 기조로 가져가게 될지. 그러니까 가장 곤욕스러움을 맞이하는, 가장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경제 주체, 기관을 골라라 그러면 중앙은행. 지금 상황에서. 네. 왜 그러냐면 소위 우리나라의 금통위 위원들이 네. 연봉 3억 이상 받으시는 그 고위급 그 관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여러 막 자료들을 막 펼쳐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금리를 인상해야 돼, 동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보세요, 성장세가 뒷받침돼요. 그리고 고물가예요. 그럼 금리를 막 인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막 인상하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20년에는 충격이었으니까 제로 금리를 도입했던 거고 21년, 22년은 경제가 회복되네 하면서 또 더군다나 물가 상승세가 장난 아니네 하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방어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니까 고물가일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거고 저물가일 때는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올리는 거. 2%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일 때나 인플레이션일 때는 금리 결정이 다소 쉬워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보세요. 물가를 잡자니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 부양 효과가 다시 꺼지는 거예요. 나름 경제가 회복됐는데 다시 꺼질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소비가 위축되고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요. 나름 회복되던 경제를 다시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결한 배경은 경기 위축이 걱정됐던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이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걱정됐던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예견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망치가 3.1%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포기하겠다 이거야. 일단 지금은 경기 진작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거 고물가를 일단은 그거보다는 경기 진작이라는 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엄중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걸 좀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중앙은행의 그 판단이 물가가 좀 더 오르더라도 경제부터 금리 동결의 배경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름 한 방향으로 둘 다 가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뼈아픈 판단이고요. 우리나라는 3월 달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FOMC는 있어요. 미국의 금통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FOMC. FOMC 위원들이 회의를 할 텐데 역시 많이들 3월, 4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보들 많이 하셨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쩌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와의 갈등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같은 종류의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또 언급해 주셨는데 탈세계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 한국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탈세계화라는 건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 경제 탈세계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탈세계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거는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럼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뭘까?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첫 번째는요. 당연히 글로벌 오일 기업입니다. 근데 글로벌 오일 기업들 중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기업의 모델을 보면
여기서 석유나 천연가스 뭐 이것의 생산 비중이 지배적으로 높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석유 생산 외에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몸집이 큰 사업. 아, 네. 그러면 이런 기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노코필립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석유, 천연가스 이런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이런 경제 속에서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방식. 네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대체재. 아, 네. 대체 에너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처럼 에너지가 비싸지니까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전기차는 고유가일 때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고유가일 때 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 그렇죠. 되면. 풍력이나 혹은 그 밖에 재생에너지, 네.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 네. 유가가 높고 이 석유화학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값이 비쌀 때 네.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체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예를 들어 풍력 발전 기업 중에서는 뭐 CS 윈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글로벌리 이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네. 높을 때는 그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비즈니스를 많이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도 괜찮은데, 제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라고 했잖아. 장기적으로도 괜찮은데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 네. 또 미러 갈등이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나름 견딜 수 있는 기업, 방어할 수 있는 기업. 네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 가격 전가 능력.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네. 뭐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 쌀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제품군에서 그 제품을 지배하는 네. 그런 기업은 가격, 이 원자재나 이런 비용이 올라가만 만큼 네. 가격도 올려요. 네, 그렇죠. 그럼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비용 상승분을 네. 가격에 반영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 비중만큼은 이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용기를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근데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기업들한테 원자재 가격 오른다고 해서 그 부품 가격 올리면 돼? 라고 압력을 취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 그 비용 상승분을 좀 피해가요. 네네. 완제품 가격도 올리지만. 네. 그러니까 이럴수록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거야.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쌀 가격이 오르면 쌀라면을 만드는 대기업들은 가격을 반영해서 라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고. 근데 분식집에서 라면 파시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네. 라면 가격 올려버리면 손님 더 오겠습니까? 가격을 못 올리겠죠. 가격 전가 능력이 약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마진폭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마진폭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도 상승분이 없고 또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군으로 보면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점적으로 리오프닝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네. 여러분 서비스 기업 중에서도 뭐 헬스케어라든가 네.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 능력이 있고 네.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값 매일 바뀌잖아요. 네.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품은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기업. 서비스 기업 중에서도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네. 시장 점유율이 큰 그런 영역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세 가지 틀에서 네네. 이 탈세계화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속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스탠스를 정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깨달을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한다면 또 경제적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수혜주 관련해서도 말씀 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 채널 클로즈업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한번 초대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남겨져 있는 이메일 주소 혹은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네. 네, 출연하고 하시는 분들 잘 네. 초대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주요 경제 현안을 같이 다루고 네네. 그리고 또 팀장님도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유튜버시잖아요. 작게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유튜버로 댓글 남겨주셔서 네.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 네. 우리 인기 급상승하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